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프라자 프로젝트 2021 편 중에서는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세 분을 모시고 중국이 패권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상황 분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솔루션을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세 분 교수님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 오른편으로 경남대학교 이상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뭐 간단하게 교수님께 좀 자기소개 내지는 또 강점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학교 이상만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를 해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중국이 오묘한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와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저는 뭐 국제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런 시각에서 항상 중국을 바라보고 주로 중국의 패권 국가로의 그 진화 과정 여기에다 관심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세 분, 그 다음에 플러스 원, 하나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한중관계, 한미관계만큼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미래 비전이 있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하는 게 무척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항희 교수님, 이상만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이왕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는 이상만 교수님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그 학계의 원로이신 이상만 교수님과 김진호 교수님께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공통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교수님들께서 이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이 중국,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또 현재의 상황 인식을 세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분 한 분께 좀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중국의 뭐 부상은 뭐 다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러한 얘기가 이제 북경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미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의 중국의 70% 이상을 따라 추월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5년 뭐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의 경제를 일단 뛰어넘는다는 그런 예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중국의 그 패권 국가로 지향하는 것과 중국의 부상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부상으로부터 그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중국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등소평 총서기에 그러한 해안이 오늘날의 중국을 구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등소평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등소평이 중국의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원로들이 동의하고 또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수십 년간을 이렇게
그 운영을 해야 한 이러한 상태에서 뭐 우리가 다른 얘기는 뭐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중국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뭐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일본의 그러한 경제 파워를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이 당연히 그러한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패권 국가로서의 진화는 되는데 아직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는 넘어야 될 그러한 산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배적인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시대의 지배적인 그러한 것들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현재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국회 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건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그러한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시장 경제라는 시장 메커니즘 하나의 이제 중국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중국이 지역 패권으로서의 자리를 굳히는 그런 과정은 이미 뭐 끝났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지금 미중 간의 어떠한 그런 갈등이나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경쟁이라고 구체화했으니까 어떤 이제 중국과는 어떠한 전략적인 그러한 경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패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상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사실 이제 그 줄을 잡는데 뭐 하얀 고양이냐 이게 검은 고양이냐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좀 도입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김진호 교수님 지역 패권 국가로 성장한 중국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 중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적 개념의 중국, 민족적 개념, 또 이제 경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핑에서 중화경제권이라는 중국이 좀 복잡한데요. 근데 초기에 대만의 경제 시스템은 손문에 삼민주의에 입각하는데 이 삼민주의 경제는 사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계획 경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계획 경제에 시장 경제를 일부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본 중화권에 그 홍콩을 보면 홍콩은 완전히 정치에 관여를 안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게 하면서 이들의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 가지고 동양의 파리, 그다음에 가장 경제적 동력이 강한 4마리의 용 중에 작은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우리가 한번 중국 사회주의를 보자고. 중국이 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계획경제가 대학진이라든가 등등 실패를 해요. 그 여파에 대한 여제를 물기 위해서 나와서 백가쟁명을 하던 것이 문화대혁명인데 결국 마오쩌둥 타도운동이 마오쩌둥의 로직, 우리가 아는 변증법이죠.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마오쩌둥 찬양으로 바뀌면서 문화대혁명에 마오쩌둥이 승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서 마오쩌둥이 서거하면서 나오는 덩샤오핑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게 도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해방 사상이라는 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미 4.4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도입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중국 경제의 활로는
대만도 그랬고 홍콩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고 정부의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돈을 벌겠다는 중국인들의 열의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지금 와서 사상을 강조하는 등소평 시대를 넘어선 시진핑 시대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관여하는 우리가 하는 계획적 요소가 많아지는데 경제는 아직도 그렇게 쉽게 침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수레바퀴와 같아서 한번 돌아간 것이 그렇게 쉽게 서질 못하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가장 큰 염원, 이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자식의 성공을, 중국 가정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오로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기 편하고 가치 변화가 없는 황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공산당을 믿든 안 믿든 혹은 국민당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와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진핑 시대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미중 갈등 구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잘 보면 이 지역은 민주화 요소가 들어올수록 반대로 사회주의 요소를 더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1989년 천안문 사태인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이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컨테인먼트, 막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안에서 중국을 해라. 자꾸 영향력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까지 펼치지 말아라.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피보트 에이시아에서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을 보자고요. 우리는 한미 동맹 무척 중요합니다. 미국적 가치관과 사회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중국 정치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면은 앞으로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진핑의 이 책을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의 꿈은 위대한 중국과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당했던 150년의 역사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지도자의 국가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전 아래서 결국 이 나라는 그 정치 환경을 만들 거예요. 결국 시진핑은 내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독재는 우리 얘기고 중국 안에서 독재라는 건 없었어요. 누구나 황제 때 계속했고 공산당 앞에 그 강택민 이후에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통치하는데 공산당 대표가 돼서 국가 비전을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중국인들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신문을 보면 맨 처음에 1기사 시진핑 얘기예요. 두 번째 기사 중국 경제의 성공이에요. 세 번째 세계가 존경하는 중국이란 기사가 나와요. 네 번째 중국의 갈 길과 사회 문제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모든 신문이나 프레임이 똑같아요. 이미 방향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시진핑이 되고 내년에 올림픽 때부터 해서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 정치는 하나의 드라마고 본 연극은 국내 정치에서 시작된다. 모든 초점이 국내 정치에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모든 정치는 해석 방법이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럼 한국의 갈 길은 중국 국내 정치를 읽고 그거에 유리한 환경으로 중국과 접촉해야지만 중국과 마찰이 없다. 그러면 한미 관계하고는 어떠한 대리점이 생기는가? 한미 관계에서는 미국이 얘기하는 국제적 시각에서의 국제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민주라든가 그다음에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건 이거와 중복될 수 있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시진핑과 중국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정치 비전이 만들어지는 국내 정치 환경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분류해서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우리 이왕희 교수가 한국에서 1위입니다. 잘 분석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문제 분석에서 중국 경제를 무시한 세계 경제에 아시아에 중국과 붙어 있으면서 한미 동맹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개론이 아니라 강론적인 분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와 연관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중국 몰라도 됩니다. 미국 몰라도 돼요. 근데 미국 모르면 어렵겠죠. 중국 모르면 중국 전문가를 정말 잘 기용해서 쓰면 돼요.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다 알려고 하면은 도서관에 있는 백과사전이 되셔야지 나와서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국의 사실 근현대사를 거의 그 한번 훑어주시면서 현재 상황 인식을 사실 신랄하게 좀 진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아주대학교 이광희 교수님께서는 좀 경제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현재를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이랑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는 커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2030년을 전후해서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코로나 위기 발생 이후에 한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일종의 어부지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경제적 그 격차 축소는 사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중국을 다루기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1980년대에 일본이 이제 미국과 경제적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무역 마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역 마찰을 통해서 일본을 제압을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제압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일본이 이제 그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일종의 그 협박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 경제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제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갔다고 평가하는 것은 환율이 이제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실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실물 경제가 그렇게 성장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내수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재를 하는데 다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을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다루듯이 우리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전에 뭐 일본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소련과 이 냉전 시대 때 경쟁하던 방법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 요 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의 뭐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압도적이라 사실 뭐 중국이 패권이냐 아니냐, 지역 패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미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할 때 중국이 약 1.5배 정도 컸습니다. 1992년에. 근데 제가 이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찾아보니까 8배 규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커졌겠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일본,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4위인데 다 중국과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과연 중국과 아시아에서 이제 대등하게 경쟁하는 국가가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을 이제 아시아라는 큰 개념으로 이제 포괄해서 아시아의 일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은행들 보면 그냥 중국은 중국, 그 다음에 기타 아시아, 그 다음에 IMF나 월드뱅크 이런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냥 중국 경제는 하나의 다른 이 그 카테고리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EU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가와도 격차가 계속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면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사실 어렵고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반도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에 좀 둘러싸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뭐 의존도 상호 연관성이 사실상 가장 높고요.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세 분 교수님께서 공당 극복의 어떤 솔루션 관점에서 뭐 차기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정책 제안을 짧게 좀 해주시고 저희가 또 별도로 이제 각각 교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상이 또 예고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요적으로 어떤 걸 다루실 건지 이렇게까지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중국 정치,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뭐 대외 정치도 그렇고 우리 저 김진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어떤 국내 정치 또는 중국 공산당의 그러한 속성, 그다음에 중국 현 시진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우선 전제를 하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중국은 어떠한 그러한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권력 관계를 원하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한 5개 나오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국제사회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 똑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존재하는 이 계층 질서, 등급 질서가 이렇게 선호도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외교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걸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설적 동반자, 뭐 전략적 동반자, 그다음 전통적 우호동, 뭐 이런 식으로 5개 계층을 했는데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올라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얘네들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과거의 중화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까 우리 이완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뛰어넘는 게 제국주의예요. 그리고 중국이 비로소 중원지방이 아닌 아시아를 넘은 그러한 그 계기가 된 게 1대1로예요. 그러니까 이 1대1로는 글로벌 전략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걸 하다 지금 막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지금 제어당을 당하는 상태. 이걸 지금 새롭게 구조를 지금 개편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과거에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그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첫째가 책봉, 그다음 조공, 기미, 이 세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어느 그 약소 국가가 하면은 그 상위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중국을 접근하는 방법은 아예 중국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가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저항을 하든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번째는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가 모든 국가에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소프트 파워거든요. 문화거든, 문화. 그러면 중국에서 과연 중화 문명, 중화 문화에서 뭐를 내세워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유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8년 올림픽 때 공자상하고 한자를 먼저 내세웠잖아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앞으로 중국은 중국의 전통사상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중국 특색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봤을 때 유교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중국에서는 유교를 과거 문혁 때는 다 우상으로 파괴했지만 지금은 다시 다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소프트 파워로 이제 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향해서 그 외교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차이나 블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한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게 해결 안 될 경우는 엉뚱한 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드 문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이 되고, 우리 그 얼마 전에 북한을 미국의 동맹 질서로 끌어들이자. 근데 이 동맹이 끌어지는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북미 평양 연락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북미 수교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미국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고위 인사가 있다면 우리도 그런 쪽과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굳이 우리가 한미 동맹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끝까지 우리가 이거를 고수해야 되는가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는 좀 우리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제안도 가능하다.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패키지가 아니라 사안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다. 이게 아마 차기 정부에서 당분간 중요한 그런 아젠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민우 교수님. 예, 제가 아까 너무 길게 얘기해서 이상만 교수님이 또 길게 하길래 제가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중국인들하고 또 유럽인들 보면 그 이제 문화가 미국으로 갔으니까 미국의 그림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상을 유도하는 피카소 그림 이런 거 말고 이제 사실화라든가 과거에 이제 사실화에 근거해서 뭐 풍경도 그리고 사람 인물화도 그리면서 사진을 대체하던 거, 중국의 그 동양화, 그 흰색과 검은색의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사실화를 그리려면 이제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거기다 색채를 넣으려면은 여러 그 개성이 다른 걸 넣으면서 그거를 사실에 가깝게 혹은 우리가 좀 상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면, 중국은 동양화잖아요. 그리고 흰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여백의 미를 느껴라.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원근법도 쓰고.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간단한 것 같아요. 중국의 그림은. 그러니까 정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산당이냐 인민이냐. 검은 건 공산당, 흰색은 인민. 이걸 뭐 다양하게 우리가 막 블로그에 나온 거 분석하면 더 어려워져요. 중국 사회 아주 단순합니다. 공산당의 지시, 인민의 복종과 지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미 관계를 보는 식으로 한중 관계를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 관계를 볼 때는 좀 단순하게 보면 돼요. 공산당이 하는 얘기가 많은 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선전적 요소가 많은데. 그런데 국민들, 인민들이 잘 살잖아요. 먹고 쫓아다니면서 정책을 잘 대비하자. 그래서 위에 정책이 있으면 우린 대책이 있다. 중국말로 중국인들이 많이 얘기해요. 쌍요 정策, 샤요 또이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흑백의 논리로 그냥 보면 된다. 중국 사회를 자꾸 민주사회 어떻고 또 시민사회 어떻고 종교계 어떻고 나눠봤자 그냥 다 흰색이다. 이렇게 보면 좋고, 동북아 관계에서 나오는 다음 지도자는 세계 비전을 줘야죠. 한미 관계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남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중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첫째 경제, 지금 경제예요. 둘째 남북의 통합과 통일을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구소련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한중 관계의 우리 목적이 뭐냐? 현재는 경제 위반의 상호 교류인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세계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고, 자꾸 그림만 그리지 말고 집매체 지는 얘기만 하지 말고 있는 집 어떻게 잘 분배가 되는가, 젊은이들 취업이 되는가, 외국 관광객만 들어오고 FDI 얼마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보이는 정치, 이런 정치는
투명성 면에서는 때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좀 잘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유수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 그 슬로건보다는 좀 현실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가는, 머리로 이 사람을 이끌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사람 보면은 좋아하게 발걸음이 가게끔 하는 정치, 그 차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 존경심을 유발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중국 욕해도 돼요. 미국 똑같이 우리 욕하자. 그렇지만 국격이라는 문제와 외교적 이익과 장기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뭐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 얘기 안 하는 게 웃기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한다면은 중국 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완희 교수님 부담이 되겠어요.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정책적 제안, 중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좀 던져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사실 미중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계속 중국에 제재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계속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제재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중 간의 상호전이 굉장히 그 범위도 크고 깊이도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줄어들고 있느냐?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느냐? 아닙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19년에 조금, 2019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망의 중심에 그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벌 주려고 해도 벌을 줄 수가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미국도 사실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험악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경제 통계를 보면은 그 상호전은 결코 약화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동맹국들을 가담시켜서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제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중 간의 이 디커플링, 우리가 이제 탈동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거는 뭐 단기간에 뭐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세대 30년 이상의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지금 뭐 한쪽에서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 이제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 두 개의 산업인데 사실 반도체는 뭐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지금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나라를 선택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일종의 이제 편승을 해서 계속 그 코드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중 간에 저희들이 균형을 잘 잡고 서로 이제 실리를 찾아서 교류를 한다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지금보다 격화되어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양국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안보 중심의 외교 정책을 조금 극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는 경제다 또는 뭐 경제는 안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와 안보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반도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4월 12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그 공급망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국방부, 국토안전부 이러한 안보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제 문제를 순수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전략적인 또는 지정학적 고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안보 또는 뭐 경제 외교를 동시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직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가안보실의 경제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외교부의 경제외교본부장 뭐 이런 직책을 신설을 해서 실제로 경제와 안보가 부딪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계속 연구하는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 외교부나 또는 우리 해외 공관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을 접촉을 했는데 요즘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공관이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등장할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도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종의 이제 early warning 시스템, 그래서 조기 경보 모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업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은 좀 제공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경제안보보좌관과 그다음에 경제외교 본부장 이 직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전담함으로써 우리 기업 또 국민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책 제안을 차기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세 분 교수님 짧지만 그래도 현재 지역적 패권 국가 그리고 글로벌 양강 체제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략 솔루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것이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런 이념적 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세 분 교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이것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